길지 않은 글이 한 편 이어집니다. 제목은 간주곡이래요. 간주곡. 드디어 요한 모리츠가 석방되었다. 13년 만에 수용소를 떠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그는 수백 군데의 수용소를 돌아다니다가 다시금 아내와 자식들을 만났다. 밤 10시였다. 석방되고 첫날 밤이었다. 요한 모리츠는 식사를 하고 나서 식탁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제일 맞이인 페드로는 15살이었다. 모리츠는 그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려고 몇 번이나 눈을 끔뻑거렸다. 자기 앞에 아들이 앉아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페드로는 푸른 빛깔의 미군용 짧은 외투를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눈이 모리츠를 닮았다. 페드로 역시 지금 자기 앞에 앉아있는 반백의 여인 사나이가 이전에 본 기억도 없는 이 사나이가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어차피 그들은 한 집에 모여 살아야 하는 식구였으므로 그는 아버지라는 사람과 친해지려고 먼저 말을 걸었다. 감독에게 얘기해 볼게요. 아마 그가 공장에서 일거리를 구해줄 거예요. 페드로가 말했다. 요한 모리츠는 빙그레 웃었다. 제가 부탁하면 될 거예요. 기술이 없는 사람은 지금까지 채용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기술이 없지만 제 아버지라고 말하면 특별히 채용해 줄 거예요. 요한 모리츠는 둘째 아들 니콜라이를 바라보았다. 수산나를 닮았다. 금발머리에 부드럽고 상냥한 눈이었다. 요한 모리츠는 4살짜리 셋째 아이도 바라보았다. 그 애는 자기 아들이 아니었다. 스잔나와 소련군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그러나 요한 모리츠는 스잔나를 용서했다. 그것은 스잔나의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요한 모리츠는 또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다. 베드로가 환영하는 뜻으로 갑제 아버지에게 준 담배였다. 요한 모리츠는 피곤했다. 그러나 자고 싶지는 않았다. 방에는 침대가 둘밖에 없었다. 스잔나는 꼬마와 작은 침대에서 자기로 하고 요한 모리츠는 혼자 큰 침대를 차지하게 되었다. 큰아이들은 마룻바닥에 이불을 깔고 잘 수밖에 없었다. 당분간은 이렇게 자기로 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다음 덧붙였다. 차차 방을 하나 더 마련하든지 침대를 더 구해볼게요. 아이들은 마룻바닥에 이불을 펴고 옷을 벗기 시작했다. 요한 모리츠는 턱을 괴고 식탁에 앉아 페드로와 니콜라이가 옷을 벗고 눕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그에게 독일어로 밤 인사를 했다. 요한 모리츠는 그들이 루마니아어를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루마니아어를 잘 하지 못했다. 스잔나는 침대에서 어린아이를 재우고 있었다. 소련놈의 새끼 하고 모리츠는 생각했다. 금발에다 곱슬머리의 상당히 귀엽게 생긴 아이였다. 그러나 모리츠는 그 아이를 바라보기가 괴로웠다. 그는 수용소에서 스잔나에게 보낸 편지에다 그 애도 자기의 아이로 삼겠다고 말했지만 역시 친자식처럼 대하기가 힘들었다. 스잔나에게도 이 곱슬머리의 아이가 모리츠의 눈에 띄는 것은 마음 쓰이는 일이었다. 스잔나는 아이들의 옷을 벗겨 숨기듯이 침대 속에 집어넣었다. 스잔나는 한참 동안 어쩔 줄을 모르고 방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이었고 그녀는 남편이 있는 식탁으로 와서 앉았다. 그녀는 모리츠가 몹시 피곤하리란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감히 그만 자라고 권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이 모두 자기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붙잡혀간 것도 수용소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것도 그리고 근거 없는 것이지만 소련 사람들에게 급탈당한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요한 모리츠의 시선을 바로 받을 수가 없었다. 어서 자라고 권하지도 못했다. 그가 돌아온다는 기별을 받고 그녀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잠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돌아오기가 무섭게 굶주린 늑대처럼 탁자 위의 음식을 모조리 먹어치웠다. 그는 페드로가 준 담배를 벌써 절반이나 피워버렸다. 아이들은 모두 잠이 들었다. 스잔나는 남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눈과 눈이 서로 부딪히자 한순간 그대로 얼어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그 옷은 그날 밤에 당신이 입었던 거지, 응? 모리츠는 요르단이 스잔나의 어머니를 죽이던 날 밤에 그녀가 입었던 목이 팬 푸른색 옷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를 데려오는 걸 반대하던 자신의 부모님 집에서도 또 부엌에 딸린 조그만 방에다 그들을 머물게 해준 코르가 사제의 집에서도 그녀는 이 옷을 입고 있었다. 처음에 스잔나는 이 옷밖에 가진 것이 없었다. 속옷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신혼 초 한 달가량 계속 이 옷만 입고 지냈고 밤에는 벗어놓고 알몸으로 잤다. 그 후 차츰 다른 옷을 장만했지만 그녀는 그 옷을 제일 좋아했다. 그리고 남편이 제일 마음에 들어하던 것도 바로 이 푸른색 옷이었다. 스잔나가 이 옷을 입고 지내던 그 무렵이 그들에게 있어 가장 진실하고도 순수한 사랑의 몇 주일이었던 것이다. 나는 당신이 판타나를 떠난 이후로는 한 번도 이 옷을 입지 않았어요.
당신이 붙들려 가던 날 나는 당신이 다시 우리 집 대문에 들어서는 그날까지 이 옷을 입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13년간을 쉬지 않고 당신을 기다리면서 어딜 가나 이 옷을 갖고 다녔어요. 그러다 오늘에야 비로소 입어본 거예요. 스잔나는 부끄러운 듯 눈을 내리깔고 이렇게 말했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고 모리초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요한 모리초는 그녀를 안아 무릎 위에 앉히고 싶었다. 그는 당신이 그리워서 하는 한마디를 들려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담배 한 대를 더 붙여 물고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스잔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물론 얼굴에 약간 주름이 잡혔고 살길이 거칠해 보였으며 산빛 같던 머리칼도 빛이 바랜 듯했고 젖가슴도 좀 처졌다. 그런데도 그녀는 옛날과 다름이 없었다. 요한 모리초는 변하지 않은 스잔나, 판타나의 스잔나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13년, 이것은 대차정서와 같은 것이었다. 좀 걷고 싶은데 요한 모리초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스잔나가 먼저 일어서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당신과 함께 가도 괜찮아요? 그녀는 물었다. 모리초는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말없이 스잔나가 옷을 입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발끝으로 걸어 살며시 방을 나왔다. 그들은 다소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두 번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걸었다. 하늘은 캄캄했다. 모리초가 중심가로 나가고 싶어 했으므로 스잔나는 그쪽으로 안내를 했다. 밝은 진열장 앞에서 스잔나는 남편에게 사주려고 점 찍어 두었던 구두를 보여주려고 그의 손을 잡아당겼다. 그들은 벌써 꽤 먼 곳까지 걸어갔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은 채 다른 진열장도 들여다보면서 걸어갔다. 그들은 수용소나 판타나의 집 이야기 등 지나가버린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직 둘만을 위한 즐거운 밤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쓰라린 추억이 없는 즐거운 밤을. 이틀 동안은 쉴 작정이야. 그러고 나서 일자리를 구해야지. 페드로가 자기가 다니는 공장에 취직시켜 줄 것 같은데 요한 모리초는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몇 주일 동안은 쉬어야 해요. 일자리는 천천히 구해도 돼요. 지금 당신은 너무 쇠약해져 있어요. 나와 페드로가 버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기에 충분해요. 내가 일하는 세탁소에는 모두 좋은 손님들 뿐이에요. 스잔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스잔나가 쉬어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무척 고마웠다. 교외에 이르렀다. 길 좌우는 풀밭이었으며 어두컴컴했다. 판타나에 온 것 같군. 요한 모리초는 말했다. 정말 그래요. 스잔나는 대답했다. 그들은 산책을 계속했다. 판타나의 밤과 부엉이 울음소리를 생각했다. 그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리가 아픈데 어디 좀 앉고 싶지 않아? 모리초가 물었다. 그들은 어느 뜰 안으로 들어가 풀 위에 앉았다. 정말 판타나 같은데? 팔을 베고 풀 위에 들어누우며 모리초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엎드려서 얼굴을 풀 속에 파묻었다. 스잔나, 이 풀냄새를 맡아봐. 당신 집 뒤뜰의 풀냄새와 똑같아. 둘이 밤마다 만나던 그 마당의 풀냄새. 스잔나도 엎드려 풀냄새를 맡았다.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다. 그녀는 대답조차 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너무나 떨렸기 때문이다. 요한 모리초는 스잔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엎드린 채 가만히 있었다. 그런 자세로 그들은 한동안 꼼짝 않고 있었다. 요한 모리초의 손만이 스잔나의 어깨에 놓여 있었을 뿐 몸은 아직 떨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 이상 더 다가앉으려 하지 않았다. 이봐 스잔나, 수용소에 있을 때 나는 정말 당신이 못 견딜 만큼 보고 싶었어. 요한 모리초가 말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스잔나는 하늘을 우르르 보고는 요한 모리초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에게 살짝 몸을 기댔다. 부끄러웠던 것이다. 화내지 말고 들어 스잔나. 수용소에 있을 때 당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자주 생각하곤 했어. 감옥에 있으면 누구나 다 그런 상상을 한다고 하더군. 나는 당신에게 조금도 숨기고 싶지 않아. 당신 집 뒤뜰의 마른 풀더미 위에서 당신이 벌거벗고 있던 모습을 꿈꾼 일도 있었어. 그해 여름은 우리들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여름이었어. 그는 변명하듯 말했다. 스잔나는 좀 더 가까이 다가앉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는 스잔나의 어깨를 어루만지다가 등과 가슴을 애무했다. 13년 동안이나 모셔두었던 이 아름다운 옷이 다 구겨질 텐데 스잔나가 이 옷은 구겨지지 않는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모리초가 가로채듯 말을 이었다. 옷을 몽땅 벗고 판타나에서 늘 하던 대로 풀 위에 개켜놓지 그래.
스잔나는 몸을 가리듯이 하면서 재빨리 옷을 벗었다. 순식간에 알몸이 되었다. 초록빛 풀 위에 누운 그녀의 몸이 대리석처럼 떠올랐다. 그는 다가가서 스잔나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감탄하듯이 말했다. 당신의 몸매는 그때와 다름이 없군.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우리들이 당신 집 마당에 있을 때와 똑같단 말이야. 어떻게 이토록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 거짓말 마세요. 나는 많이 늙었어요. 당신이야말로 변하지 않았어요. 모리츠가 스잔나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자 그녀는 몸을 피했다. 당신은 그때처럼 여전히 피하는군. 13년이란 세월이 흐르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것이 똑같단 말이야. 그는 그때처럼 스잔나의 몸을 껴안고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며 숨이 막힐 정도로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스잔나의 가슴은 그의 몸에 눌려 으깨질 것 같았다. 모두가 다 옛날 그대로였다. 당신 몸에서 나는 냄새도 판타나의 풀처럼 향기로워요. 당신 몸에서는 언제나 풀냄새와 근초 냄새가 났었죠. 나도 줄곧 당신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맹세해요. 밤이나 낮이나 늘 당신 생각만 했어요. 생각하는 것이라고 모두 당신에 대한 추억뿐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맹세해요. 당신은 나의 태양, 나의 남편, 나의 하늘이었어요. 당신만이. 요한 모리츠는 스잔나의 말이 사실임을 잘 알고 있었다. 스잔나의 모든 것은 모리츠 자신만의 것이었다. 타는 듯한 그녀의 몸을 통해서, 심장의 고동을 통해서, 귀가 뜨거울 정도로 열기 띈 목소리를 통해서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기가 스잔나의 태양인 동시에 하늘이며 그녀가 자기만을 생각하고 기다려왔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자 모리츠는 지난 13년이란 세월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지금 호련히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깨어났다. 바로 옛날 그때처럼 두 사람 앞에는 인생이 있었다. 요한 모리츠는 이제 인생이 두렵지 않았다. 날이 밝기 전에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서로 수줍어했다. 우리들은 이젠 13년 전처럼 젊지 않아요. 애들이 깨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스잔나가 말하자 모리츠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다음 날도 이곳에 오기로 했다. 이제부터 매일 밤 여기 와야지. 여기 있으면 우리는 다정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는 정말 판타나 마을 같다고. 여기 있으면 나는 판타나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실감이 나지 않아. 요한 모리츠는 이렇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그들은 몇 번이고 마주보고 웃었다. 이제야 서먹서먹하던 기분이 가셨다. 그가 스잔나의 허리를 감아도 그녀는 몸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보, 난 조금도 고단하지 않아. 내일 아침부터라도 일자리를 구하러 페드로와 함께 나갈 테야. 이 이상 더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 우리들은 빨리 방을 2개 얻어야 해.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스잔나는 모리츠에게 며칠 동안이라도 쉬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모리츠는 이미 결심이 되어 있었다. 내일 아침 페드로와 같이 나가야겠어. 나는 일하는 습관이 밴 사람이야. 13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해왔으니까 정말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 그들은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진열장에는 불이 환히 켜져 있었다. 처음 번 돈으로 당신에게 구슬 목걸이를 사주지. 붉은 구슬로 만든 저 목걸이 말이야. 마음에 들어? 스잔나는 가격표를 보고 나서 남편을 쳐다보았다.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남편이 돌아오면 저런 구슬 목걸이를 사줄 것이라는 그녀의 꿈이 그대로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이제 결코 헤어지지 말아요. 스잔나는 말했다.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면 토요일에는 저 목걸이를 살 수 있을 거야. 그들이 집 근처에 왔을 때는 거의 날이 밝아 있었다. 모리츠는 스잔나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집에선 당신과 마음대로 키스할 수도 없단 말이야. 녀석들이 아마 놀려댈걸. 그 녀석들 눈에는 우리가 늙은이로 보일 테니까. 그러나 우리는 늙지 않았어. 그때 내 말이 맞지? 우리는 아직 늙지 않았지? 집 앞에 헤드라이트를 켠 트럭이 한 대 서 있었다. 그것을 보자마자 모리츠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석방장이 들어있는 호주머니를 만져보았다. 그 서류는 틀림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불안했다. 트럭은 수용소에서 보던 것과 비슷했다. 헤드라이트도 그처럼 번쩍번쩍 빛을 내뿜었다. 모리츠는 자신의 석방장이 완벽했고 또 현재 그걸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모든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비슷한 불빛을 내뿜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왜 뜨는 거예요? 스잔나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막 자기 집에서 나오는 2명의 헌병을 만났다. 그들은 요한 모리츠의 아이들을 깨우고 페드로에게 내일 아침 7시까지 1인당 50kg 이내의 짐을 꾸려가지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통고를 했던 것이다.
그들은 마침 요한 모리츠를 계단에서 만났으므로 그에게도 되풀이해서 이런 통고를 했다. 내일 아침 7시까지 문 앞에 나와 있도록 하시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스잔나가 물었다. 동유럽의 외국인은 전부 감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서양의 연합군과 전쟁 중이므로 정책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건 없어요. 수용소는 아주 시설이 좋으니까 당신들은 미군들과 똑같은 급식을 받게 될 거요. 이것은 단지 안전책에 불과하니 겁낼 건 없어요. 당신들을 체포하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그날 밤 요한 모리츠는 도망칠 궁리를 했다. 이전에 시의 군정관이 그가 프랑스 사람을 어떻게 탈출시켰는지 들려달라고 청해온 일이 있었다. 그때 그 말을 고집 듣고 따라갔다가 그렇게 오랜 세월 갇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 모리츠는 이제 어떤 말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18시간 전에 다하우 수용소에서 가지고 온 보따리를 꺼내놓고 작별 인사를 하려고 아이들을 깨웠다. 베드로는 도망갈 준비를 한 아버지를 보고 웃기 시작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했으며 또 열렬한 미국 지지자였다. 어디로 가시려고 그래요, 아버지? 그렇게도 생각이 없으세요? 저는 미국 사람을 잘 압니다. 미국인 친구도 많이 있고요. 매일 밤 같이 놀러 다니는 친한 친구들이에요. 미국인이 체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말을 믿으셔야 돼요. 단순히 정책상 데려가는 거라고 하니까 우리는 미국인과 같은 급료를 받고 맛있는 커피라든가 담배, 초콜릿을 배급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일할 필요도 더 없어요. 그런데 도망치다니 말이 됩니까? 아버지는 미국 사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요한 모리츠는 알고 있는 이것저것을 생각해 보았다. 미국인 때문에 겪은 고통과 미국에 대하여 보고 들은 여러 가지 일을. 그러고는 페드로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서 아들의 꿈을 깨뜨리고 싶지는 않았다. 요한 모리츠는 짊어지고 있던 부대를 도로 탁자 위에 놓았다. 그는 어디로 도망쳐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미국 사람한테서 도망쳐봤자 소련 사람한테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련은 더 나쁘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고 페드로의 말에 희망을 건 것은 아니었다. 그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고 있었지만 너무 피곤했다. 이제는 더 도망칠 기력조차 없었다. 가만히 앉아 체포당하는 길밖에는 별 도리가 없었다. 네 말이 옳다. 도망친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요한 모리츠는 페드로에게 말했다. 우리들은 미군의 지원병으로 입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련 놈들을 격퇴하면 루마리아로 돌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명과 야만의 전쟁입니다. 아버지도 마땅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페드로는 아버지의 어깨를 다정스레 두드리며 말했다. 요한 모리츠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다하우, 하일브론, 코론 베스타임, 다름슈타트, 울트루프, 지켈하임 등의 철조망과 최근 몇 해 동안에 거쳐온 38곳의 수용소 철조망, 그리고 알렉산드로 코르가 사제와 트라이안이 죽고 그가 굶주리며 고생하던 그 많은 수용소들의 철조망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는 이들 철조망이 전부 자기가 숲속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자기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통증을 느꼈다. 고작 18시간의 자유였구나. 이제 나는 다시 수용소로 들어간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대인이라든가 루마니아인, 독일인, 헝가리인 또는 친위 대원으로서가 아니라 동방구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체포되는 것이다. 그의 눈에 자꾸만 눈물이 괴었다. 왜 짐을 꾸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페드로가 물었다. 그는 떠난다는 생각에 무척 마음이 들떠 있었다. 출발 시간은 이미 다 되어 있다. 나는 13년 동안 이 수용소에서 저 수용소로 옮겨 다니는 일만 해온 사람이야. 그 오랜 세월을 언제나 출발 준비를 하면서 살아왔지. 너도 곧 익숙해질 거다. 내가 정말 가엾지만 누구나 다 익숙해져야 한단다. 앞으로는 수용소와 가시 철조망과 수송대밖에 볼 수 없는 날이 올 테니까. 나는 지금까지 105군데의 수용소를 돌아다녔다. 이번이 106번째다. 유감스럽지만 나는 18시간밖에 자유롭지 못했어. 이제 죽기 전에 단 1시간만이라도 다시 자유로울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요한 모리츠는 스잔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러나 참으로 좋았어.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을 다시 가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지. 정말 판타나에서 보낸 그 시절과 조금도 다른 점이 없었어. 그렇지, 스잔나?